김영철의 천안함 사건 연루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세 자제를 요구했고 야당들은 전범의 방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와대 초래를 촉구했습니다. 남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문 계획에 대해 야당의 공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2010년 천안함 한반도 보좌관이 포함됐다고 보도해 북미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한국 GM의 회생 방안을 놓고 정부와 GM 본사 간의 접촉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GM은 오늘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당장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의 만기를 다시 연장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한국GM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이달 말로 만기가 되는 차입금의 만기 연장에 관한 건입니다. 한국GM이 GM 본사 등으로부터 빌린 돈 총 2조 9천억 원 가운데 이달 말까지 갚아야 할 차입금은 약 7,22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이 추천한 한국GM 사회이사들은 차입금 만기 연장안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당장 본사에 돈을 상환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지급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율이 높아 회사 적자의 원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자율을 낮춰달라는 별도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회에서 한국 GM 측은 GM 본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 설정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 등을 안건으로 다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GM 본사 측은 부평 공장을 담보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사는 추천 이사들은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공장 처분 결정권이 GM 본사 측으로 이전될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장 담보 설정은 주총 특별 결의 사항으로 지분 8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될 수 있어서 한국 GM 지분을 17% 보유한 산업은행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GM 노조는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 건물에서 한국 GM 경영난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네, 이 문학의 성추행 의혹, 과연 정말 그랬을까 싶은 폭로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우 조민기 씨에 대한 제자들의 폭로는 이제는 남학생에게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천춘환 기자입니다. 청주대 졸업생이라고 밝힌 남성이 조민기 씨의 성추행 의혹을 추가 폭로했습니다. 여학생 혼자 조 교수의 오피스텔에 두지 말 것, 호출 시 남학생이 꼭 함께 갈 것 등 학과 학생들 사이에 관련 매뉴얼까지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대학의 중징계 사유가 성추행과 무관하다는 조 씨의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청주대 이사회에서는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조 씨의 성희롱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청주대학교 교수평의회는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내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조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경남 김해의 극단 번자기 조모 대표가 10대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가장 큰 작가단체인 한국작가회의는 다음 달 이사회를 열어 고은 시인과 이윤택 연출가에 대해 회원 제명 등 징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네, 어제 골든데이를 노렸던 쇼트트랙에서는 뜻밖의 불운이 겹치면서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의 화제와 또 뒷얘기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스포츠 취재부의 강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쇼트트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안타까웠죠. 예, 많이 좀 아쉬웠죠. 근데 출발은 좋았습니다. 남자 500m 결승에서 대표팀 막내인 황대현 선수가 은메달, 그리고 임효준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취약 종목인 500m에서 남자 대표팀이 메달 2개를 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때까지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단거리 종목인 500m에서 스타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종목 세계 랭킹 1위답게 중국 우다징 선수의 출발이 워낙 좋았습니다. 황대현과 임효준이 바로 뒤에서 추격했지만 노련한 우다징에 막혀 좀처럼 역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1위를 유지한 우다준 선수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요. 고린 직전 치열한 몸싸움 끝에 황대현이 간발의 차이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0년 밴쿠버 대회 이후 8년 만에 500m에서 우리 대표팀이 메달을 추가하는 순간입니다. 3위로 고린한 임효준 선수 1500m 금메달에 이어서 대회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취약 종목인 500m에서 남자 대표팀이 2개의 메달을 따는 건 이번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자에 이어서 또 금메달을 기대를 했었던 남자 계주 좀 아쉬운 상황이 벌어졌고 특히나 여자 1000m 결승에서는 참 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 남자 대표팀 선수들 5000m 예선에서 사실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결승에 진출했었거든요. 그만큼 12년 만에 금메달 정상 탈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우리 대표팀은 첫 번째 주자 김도겸이 선두로 기분 좋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후 중국에 이어 2위로 내려왔지만 박윤기, 임효준, 서희라 순으로 교대하면서 레이스를 잘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23바퀴를 남기고 임효준이 터치 직전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추격에 나섰지만 한 바퀴 이상 벌어진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마지막 4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12년 만에 정상 탈환이 무산됐고요. 4년 전 소치 올림픽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남자 계주에서 노메달에 그치게 됐습니다. 대표팀 쌍두마차인 최민정, 심석희 선수가 출전한 여자 1000m 결승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는데요.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바깥쪽으로 추월하려던 최민정 선수가 심석희 선수와 충돌하면서 두 명 모두 함께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웠죠. 결국 심석희 선수 실격 처리됐고요. 최민정 선수는 4위로 밀려나면서 대회 3관왕 기대가 물거품이 됐는데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대표팀 선수들 남녀 8개 종목에서 금 3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따내면서 효자 종목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물론 정말 기쁨을 많이 줬어요. 잘 싸우셨습니다. 네, 이제 동계올림픽의 꽃하면은 피겨스케이팅인데요. 네, 오늘 주목할 경기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피겨 여왕 자리를 놓고 러시아의 10대 소녀 2명이 치열한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평창올림픽 여자 싱글 종목은 지난 1998년 리핀스키와 미셰칸 두 선수, 미국 선수의 대결 이후에 최고의 명승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이제 둘 다 러시아 선수들이죠. 네. 고난도의 점프를 구사하면서도 좀처럼 실수하지 않는 안정된 점프를 자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프할 때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가산점까지 받아내는데요. 모든 점프를 경기 후반에 몰아뛸 정도로 강력한 체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통점이 많은 자기토바와 메드베데바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1, 2위를 사실상 내약했는데요. 메드베데바는 2년 연속 세계 선수권 우승자로 세계 랭킹 1위지만 지난 1월 유럽 선수권에서 2위로 밀렸고요. 이번 쇼트 프로그램에서도 자기토바 선수에 뒤졌습니다. 지난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미국의 리핀스키 그리고 미셰칸 선수가 벌인 무결점 연기 대결은 피겨 팬들에겐 최고의 명승부로 남아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번 평창 올림픽 최고의 볼거리로 떠오른 러시아 10대 소녀들의 음반 연기 최종 승자. 이 뉴스 끝나고 중계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올림픽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강재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네,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컬링 붐을 일으키고 있는 여자 컬링 대표팀은 오늘 일본과의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사상 첫 결승 진출을 노리는데요. 한일전인데다 우리가 예선에서 유일하게 패했던 일본과의 재대결이라서 우리 대표팀은 차분하면서도 다부진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저도 사실 좀 첫 4강 진출을 넘어 메달까지 바라보는 한국 여자 컬링. 지금 우리가 올림픽 최고의 관심사로 떠올라 패러디 영상이 속출할 정도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모은 것은 명미로 대표되는 김은정의 호탕한 목소리입니다. 주전 4명 모두 을성여고 출신인 것도 화제가 됐는데 오래전부터 한 팀으로 팀워크를 만들어왔습니다. 리드, 세컨드, 스타드, 스킵. 제가 라인을 보고 닦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지시를 해서 애들이 닦는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4강전 상대는 예선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1패를 안긴 일본. 한일전이란 중압감이 패배의 원인이 됐던 만큼 선수들은 어제 상대를 잊고 훈련에만 열중했습니다. 네, 한일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선수들 컨디션도 평소처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예선 1위인 우리나라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 실력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すごく本当にいいチームで、もうそれが本当に結果にも出てると思うので、
まあそのお互いもっともっと刺激し合ってまたもう一回試合できれば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돌풍을 넘어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은 오늘 한일전에서 또다시 새로운 기록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이 네덜란드 대표팀이 축하 행사에서 대형 상패를 관중에게 던지면서 관람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비아냥대 논란이 된 데 이어서 또 네덜란드 대표팀인데요. 네, 이 메달 세리머니 도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라며 사과를 했지만 씁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에서 동메달을 딴 네덜란드 팀의 축하 행사. 빙속 황제 스벤 크라머 등 대표팀 선수들이 관객들에게 대형 상패를 던집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한국인 2명이 상패에 맞아 다쳤고 이 가운데 한 여성은 이마가 찢어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모시고 나왔는데 이제 왼쪽 이마 쪽에 이제 한 5cm 정도의 자상이 있었고요. 네덜란드 선수들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It's normal in Holland that we celebrate with a medal into the crowd, and this was absolutely an accident. But we feel really sorry about that. 네덜란드 팀의 구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얀 블록 휘센 선수는 팀 추월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난데없이 이 나라에서 개를 더 잘 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아무 상관도 없는 공식 석상에서 비아냥거렸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얀 선수는 SNS에 한국 사람들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동물 복지에 관심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I would like to make my apologies on behalf of the Dutch Olympic team. We do respect the culture and the people of Korea and the country of Korea. 네덜란드 선수단장은 얀 선수의 발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사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밤새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렸지만 극심한 겨울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기상청이 발표한 봄철 기상 전망에서도 건조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면서 봄 가뭄도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방실 기자입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지난밤부터 10cm 안팎의 눈이 내리면서 중북부 지방의 건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춘천과 남부 강원 영동 지역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겨울 가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강수량은 예년의 61% 수준에 불과한데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선 절반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철 강수량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예년만큼 눈비가 오더라도 평균 봄철 강수량은 236.6mm로 연 강수량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뭄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봄철 기온의 경우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3월에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등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또 5월에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는 예년과 비슷한 5일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황사가 발원하는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이 예년보다 건조한 상태지만 한반도로 황사를 실어 나르는 북서 기류는 다소 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한국이 이 지역 수산물 수입을 지속적으로 금지한 게 협정 위반이라는 WTO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학적인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인데요. 파리에서 박진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정부는 이 지역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사고가 났던 2011년에는 후쿠시마 지역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WTO는 이에 대해 원전 사고 직후 한국이 취한 첫 번째 수입 금지 조치는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는 과학적인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장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이번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즉각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배포한 합동 보도자료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WTO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죠. 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 LA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자칫 대형 총격 참극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학교 보안 담당 직원의 기지 덕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또는 연평도라든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LA 카운티 라미라다 인근 한 고등학교입니다. 학교 경비 직원이 한 학생의 총격 기도를 막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This is our school. Like this is where we come to learn. You know, like this is that one spot that every student should feel safe. 경찰은 17살인 이 학생과 그의 형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색한 집에서는 다량의 살상용 총기류와 탄환이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 난사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반자동 소총 2정과 권총, 90개의 대용량 탄창이 발견됐습니다. 총기 난사 기도를 막은 영웅은 이 학교 보안 직원인 마리노 차베스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교내에서 헤드폰 착용과 관련해 교사와 언쟁을 벌였던 한 학생이 협박성 발언을 중얼거린 것을 들은 차베스가 이 학생을 추궁한 겁니다. He clarified to the school safety officer that in 3 weeks he's going to bring a gun to school. 학생은 장난이라고 얼버무렸지만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본 차베스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LA 카운티 경찰은 보안 직원의 신고 덕분에 만일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생활 뉴스입니다. 투숙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제주 게스트하우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신고 없이 술과 음식을 판매하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 제주 시내 한 게스트하우스. 주방에서 종업원들이 뒷정리를 하고 있고 거실에는 투숙객 20여 명이 둘러앉아 술과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사람당 18,000원을 받고 술자리를 제공한 겁니다. 제주 지역 게스트하우스는 대부분 농어촌 민박으로 음식점 신고 없이는 아침을 제외한 식사나 술 판매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런 건설적인 의견들이 더 필요한 시간인데요. 지금 벌써 한 4월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찰이 SNS를 통해 술과 음식 판매를 홍보한 게스트하우스 40여 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불법 영업장 6곳을 적발했습니다. 민박 요금표 등을 규정대로 게시하지 않은 3곳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제주도와 함께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쓰는 업소 등 400여 곳을 모두 점검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행객들이 그런 곳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업소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안전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번 점검을 토대로 다음 달 구체적인 게스트하우스 안전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국내 5살 이하 아동의 94%인 238만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은 경제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인 가구로 정해 5살 이하 전체 아동의 6%인 15만 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고 지도자의 이제 의중을 교환하는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사자의 오름폭을 1%대로 키우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 홀로 순매수에 나선 가운데 소폭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7.71포인트 상승한 2441.99에 코스닥은 4.37포인트 오른 874.5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를 비롯해 대다수 업종이 강세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의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IT 대형주의 반등에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이 밖에 국제유가 상승과 잇따른 신규 수주 소식에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주가 일제히 오름세고 해외 수주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대건설을 필두로 건설주도 강세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24,962.48에 나스닥은 7,210.09에 마감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078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밤사이 많은 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 눈은 그쳤지만 희뿌연 안개가 남아있는데요. 이 희뿌연 하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늘 대기질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서는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종일 나쁨 단계, 그 밖의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수시로 대기 정보 확인하시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눈이 내리면서 어느 정도 건조함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남부지방,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아직까지 건조특보가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에서는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사이는 중부 내륙 지역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 13도, 대구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온이 1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금요일 12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공식적으로 오늘은 내일 나름대로 어쨌든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된 셈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함께합니다.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북핵 문제나 한미 통상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여건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이방카 보좌관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방카는 피곤한 기색 없이 밝은 모습으로 첫 한국 방문 소감을 밝혔습니다. We are very, very excited to attend the 2018 Winter Olympic Games, to cheer for Team USA, and to reaffirm our strong and enduring commitment wit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조금 뒤 청와대에 도착한 뒤 방한 첫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정상급 인사를 맞이하는 상춘제에서 문 대통령과 이방카는 이른바 코셔 식단으로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코셔는 전통적인 유대인 식사법으로 율법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하고 조리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마련된 식단입니다. 참숯불 갈비구이를 메인 요리로 해 비빔밥과 콩나물국 등이 제공되고 만찬주는 충북 영동산 백포도주와 미국산 적포도주를 함께 준비해 한미 화합을 강조하게 됩니다. 만찬을 마친 후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짧은 하우스 콘서트로 분위기를 돋워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방카에게
북미 대화에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북미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평창 개막식 때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만남이 불발된 만큼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중재 역할에 힘을 더 쏟게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 논란과 관련해 통일부가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엄연한 북한의 군사 도발이었지만 주범은 알 수 없다는 의미인데 대북 제재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우리 해군 46명을 서해에 수장시킨 천안함 폭침. 북한의 명백한 군사 도발이었다는 게 통일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주범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 근거로 통일부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2010년 5월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주도한 인물이나 기관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 국방장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김격 아니에요. 대북 관련해서 주범으로 이렇게 지목이 됐는데 맞습니까? 그거 좀 더 저희가 정보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2014년 10월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때도 김영철은 별다른 논란 없이 참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금까지 김영철을 군사 도발 인물로 분류해왔습니다. 실제로 통일부 북한 정보 포털은 천안함 등과 관련한 인물로 김정일과 김영철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가에 집중하기보다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지 여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대북 제재 예외 사례가 잇따르면서 향후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내 강경파들의 불만이 추가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국회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천안함 폭침의 배후라며 결사 저지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은 트집 잡기라며 맞섰습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국회는 하루 종일 소란스러웠습니다.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안을 따지기 위해 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지만 민주당과 충돌했습니다. 의사진행 말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건 국회 운영위원장을 겁박하는 겁니까? 겁박은 지금 국민들을 윤활하고 계시고요. 자, 때리세요. 한국당은 또 김영철을 체포하겠다며 국회 법사위도 열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사살이나 긴급 체포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 김영철이 자기 책임하에 죽인 사람만 50명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총공세도 펼친 한국당은 험악한 말까지 내세우며 김영철을 육탄 저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이런 죽일 작전을 세계인의 평화축제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초청한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천안함 46 용사 묘지를 찾아 참배했고 바른 미래당은 김영철에 대해 한국당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인 4년 전 남북 군사회담에서 김영철을 만났다며 트집 잡기만 일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보 무능 세력이자 평화 무능 세력에 불과한 자유한국당이 자기 나라 잔치에 죄를 뿌리는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영철 논란이 국회를 강타하며 일부 상임위원회는 물론 사법개혁 특위까지 파행하거나 반쪽으로 열렸습니다. OBS 뉴스 정철규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평창에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 등을 파견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현지 시각 22일 시카고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이 주도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과 북한 정권은 탄도미사일 실험에 쓸 돈이 점점 줄고 있고 다른 국가를 위협할 능력도 잃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한국의 손을 뻗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현지 시각 23일 대규모 추가 대북 제재 패키지를 내놓는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 고위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주의 연맹 연차 총회 연설에서 새 대북 제재 방침을 밝힌 뒤 재무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고위 관료는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여겨지는 포괄적 해상 차단을 포함한 초강력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분명한 거죠. 정부와 여당이 미국의 부당한 통상 압력에 대해 WTO 제소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GM과의 협상에선 경영 개선과 고용 안정 등 세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달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최근 한국 GM 사태 등 경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 무역 조치가 양국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앞으로 더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수입 규제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지만 부당한 규제에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부당한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와 금조 등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수출 시장 다변화와 제품 고부가가치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GM 협의 과정에선 3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제주시의 책임 있는 역할과 고통 분담, 경영 정상화 방안입니다. 당은 정부가 제시한 이 3대 원칙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GM 측과의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또 GM이 정부에게 공식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이후 재무실사를 통해 정부 지원과 회사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GM 문제를 포함해 미국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한국 GM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부평과 군산,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가는 등 대규모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당장은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의 긴장원화하고 평화를 한국 GM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노동자들은 지난 13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2조 5천억 적자 등 사측의 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가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미국 부평 공장에서 부평역까지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관련 사안들. 거리 행진엔 부평과 군산, 창원 공장 노동자 등 1,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어제 부평 공장에서 임시 대의원 회의를 연 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총파업은 보류했지만 대규모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신차 투입 로드맵 제시와 생산 물량 확대 등 6가지 요구안을 마련하고 부평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군산시청, 28일엔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30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GM 자본과 맞서 고용 생존권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GM 본사는 오늘 부평 공장에서 열린 한국 GM 이사회에서 이번 달 만기인 차입금 7천억 원의 회수를 보류했습니다. 또 부평 공장에 대한 담보 요구도 하지 않기로 했는데 한국 정부와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일부는 예상을 했었는데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가고 조금씩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빨리 바뀌길 기다리는 분들 많을 텐데 다만 황사는 걱정거리죠. 다행히 황사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원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징표일 수가 있다라고 봤는데 역시 이제 지금 이게 있었죠. 올봄 우리나라에 평균 3.4에서 7.31 정도 황사가 발생해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3개월 기상 전망을 통해 중국에서 황사 발생은 평년보다 많겠지만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봄에 문을 여는 3월에 때에 따라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다소 추운 날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패럴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봄이 절정에 달할 4월과 5월은 월 평균 기온이 각각 영상 12도, 17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량은 3, 4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5월에 접어들면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에 가뭄이 심한 가운데 비가 국지적으로 내리면 가뭄이 해소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열리는 오는 일요일 강원도 평창은 개막식 때처럼 무난한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폐막식이 열리는 오후 7시에서 10시 평창 올림픽 프라자는 영하 2에서 4도, 체감 온도는 영하 5에서 9도로 개막식 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 나가겠다는 이런 메시지 확고하게 있죠. 특히 이제 이방보다 이번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미투 폭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보호해야 할 여성 가족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사실은 올림픽 이후에 할 지난달 26일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영 검사. 이른바 미투 폭로의 시작이었습니다. 미투는 문단과 연극계, 대학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존경받던 거장들의 추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밝히고 피해 여성을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투 참여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알림,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여가부는 성희롱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 정황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는 인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며 발뺌하기 급급합니다. 그 사이 미투 폭로자들은 2차 피해는 물론 명예훼손 등 소송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여가부가 수수 방관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미투에 동참하지 못하고 소가리를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원스톱처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2차 피해 신고센터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가부는 다음 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다른 영역까지 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할 중요 물증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 넉 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전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로부터 컴퓨터 검증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단은 앞서 실시된 추가 조사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760개의 비밀번호 설정 파일도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그런 어떤 법안의 어떤 성의라든지 OBS는 지난달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놓인 축산 농가의 실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정부가 구제안으로 적법화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축산단체들은 기한을 못 박지 않으면 혼란을 빚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무허가 축사 규모는 정부 추산 4만 5천여 호. 대부분 사육거리 제한과 건축법 등에 묶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가입니다.
당초 오는 3월 예정된 적법화 기간이 끝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농가들은 그동안 과도한 규제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적법화 추가 연장안을 내놨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3개월간 이행계획서를 받아 1년 플러스 알파의 기간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최소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파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정해지지 않으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단체는 구체적인 기한을 못 박지 않으면 혼란을 빚을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위한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TF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간을 더 연장하고 법의 보완을 위해서 축산단체와 정부가 같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지만 축산단체가 거부할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의회와 함께 손잡고 진행한 연정이 공식적으로 이달 말 종료됩니다. 이른바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의회와 남 지사가 추진 중인 사업은 연정 사업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지난달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정 종료. 경기 연정을 마무리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자유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달 말 공식 종료됩니다. 경기도 연정 시작 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다음 달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달 말 임시회를 마지막 날로 정했습니다. 경기도 연정은 정책 연대라는 의미에 걸맞게 연정 사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논란이 있었던 남경필 지사의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연정 사업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또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추진한 학교 급식과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도 연정 사업으로 남게 됐습니다. 남지사와 의회가 빠진 연정 사업은 연정 부지사 등이 진행하게 됩니다. 예산과 조례 등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은 다음 달까지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도 조치가 안 돼 있잖아. 조례나 이런 것들이. 그 조례 넣으면 그 근거 마련해서 이제 집행을 해야지. 288개 사업에 모두 6조 6천억 원이 들어간 경기도 연정. 오는 27일 연정 실행위원회를 마지막 일정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 우선은 이 북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이 조만간 공직에서 물러나 선거 전에 본격 나섭니다. 역시 출사표를 던진 박남준 의원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SNS에 나돈 출처불명의 사진.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과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민주화 운동을 한 반면 박남춘 의원은 보안사령부 교관으로 군복무했다는 등 80년대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박 의원 측은 허위사실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로 응대합니다.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간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홍미영 구청장은 오는 26일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이튿날 예비후보 등록을 합니다. 남구에 선거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김교흥 사무총장도 사퇴와 함께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다음 달 6일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홍 청장과 김 총장 측은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자유한국당에 제1당을 내줄 우려가 크고 선거 때 기호 1번과 국회의장 자리까지 넘겨줄 수 있다며 박 의원을 견제합니다.
지난 12일 시당위원장을 사퇴하고 시장 선거 채비에 나선 박 의원은 3월 초 인천 비전이 담긴 공약을 발표하는 등 준비된 시장론을 설파할 계획입니다. 김 총장은 영국 후 3번 낙선한 경력이 있고 홍 총장의 경우 시장 대 구청장 대결로 선거 구도가 짜일 수 있다며 자신이 본선 경쟁력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홍 총장과 김 총장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박 의원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경선이 혼탁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사실상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유정복 시장도 다음 달 9일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재선을 위한 새다지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숨은 천사들 우리 주변에 많은데요. 나눔을 실천해온 이들에게 경기도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김대영 기자. 북한 측은 대화를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김영웅 씨가 퇴근길 쌀을 들고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홀로 사는 할머니가 김 씨를 아들처럼 반깁니다. 올 겨울 많이 추웠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밥 잘 먹으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김 씨가 외로운 어르신들을 챙긴 지 어느새 8년. 한두 명 돕기 시작해 이제는 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 자신한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서 참 행복하게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17년째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김순구 씨.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엄마나 다름없습니다. 바쁜 부모 대신 이웃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은 김 씨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를 내 가정에서 정말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군가 조금만 돕는다면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벗어져 나오는 거를 막을 수 있겠다. 묵묵히 이어온 이웃사랑은 따뜻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 경기도는 선행을 실천한 숨은 천사를 비롯해 안전과 교육 등 5가지 분야에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2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경기도가 산하 기관에 대한 채용 업무 전반을 확인한 결과 19개 공공기관 가운데 18곳에서 75건의 채용 비리가 확인돼 무더기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75건에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8명을 징계하고 42명은 훈계 처분하라고 해당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기관별로는 경기문화재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테크노파크 10건, 경기도 의료원 10건, 대진 테크노파크 6건, 경기도 문화의 전당 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가 최첨단 극자외선 반도체 생산을 위해 경기도 화성 반도체 생산 라인 착공식을 오늘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 캠퍼스에서 화성 EUV 라인 기공식을 갖고 2020년 6조 4천억 원을 투입해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기술 리더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는 2019년 완공되는 생산 라인은 2020년 본격 가동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차종별로 최대 100원 인상됩니다. 경기도의 민자투자도로사업 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서수원 의왕간 도로의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의 통행료가 4월 1일부터 100원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를 운영하는 경기 남부도로와의 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통행료를 올리지 않으면 연간 45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OBS 경인TV와 경인일보가 업무 협약을 맺고 경인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박성희 OBS 경인TV 대표이사와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등 두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에 따라 수도권 지역 뉴스에 대한 공동 취재와 보도, 공동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또 지역사회 발전과 매체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한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해 경의적 언론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올림픽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본인이 밝힌 대로 장례 식장에서 스트립쇼를 벌이는 곳이 있습니다. 스트립쇼를 보러 조문객이 많이 올 것이고 조문객을 많이 불러 모을수록 고인에게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하는 건데요. 중국의 일부 시골 마을의 얘기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고인이 된 한 남성의 영정 사진을 배경으로 속옷 차림의 여성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무대 한가운데 고인의 관을 놓고 선정적인 춤판이 벌어진 겁니다. 관을 덮은 천에는 은택이라고 적혔는데 고인이 생전에 복이 많았음을 알리는 과시용입니다. The unusual trend, mostly seen in rural villages, has come into being because many families hope scantily clad showgirls could help make the ceremony more successful by drawing more mourners. 허난과 안웅, 장수 등 중국 시골의 장례식장 퇴폐 공연은 1990년대부터 생겨났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공연 한 번에 2,000위안, 우리 돈 34만 원 정도로 농가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조문객이 많을수록 고인에게 존경을 표현하고 효도하는 것이라고 믿는 평설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장례식 조문객을 위해 공연자를 고용하고 춤과 노래를 선사하는 건 1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지만 최근 농촌에선 의미가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당국은 주민들 직통신고 전화를 마련하고 상금도 내걸었습니다. 중국과 장례 문화가 유사한 타이완에선 트럭을 개조해 만든 무대 위에서 퇴폐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저도 이제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습니다. 이게 북한이 어떤 카드를 들고 오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대화의 관건이 이번에 미국 대가 실제로 될 수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컬링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여자 컬링 대표팀이 예선에서 유일하게 1패를 안겨줬던 일본과 오늘 저녁 결승행 문턱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준결승과 한일전이라는 중압감만 이겨내면 승산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우 기자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후커 대사관도 8승 1패, 예선 1위로 4강에 진출한 여자 컬링 대표팀. 유일하게 1패를 남겨준 상대는 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 만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전력이 최강은 아니었지만 실수를 범하면서 5대7로 역전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는 대표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샷만 집중하면 이길 수 있다는 점을 터득한 겁니다. 이후 스위스, 영국, 스웨덴 등 컬링 강호들을 연달아 격파하며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팀킴으로 불리며 평창 최고 스타로 떠올랐고 외신의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갈리걸스, 안경선배, 영미매직 등 애칭들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한일전 연습에만 몰두했습니다. 연승가도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양팀의 리더인 스킵 간의 대결도 볼거리입니다. 무표정 카리스마의 김은정 스킵은 탁월한 기술과 샷 적중률로 팀을 조 1위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항상 밝은 표정이 특징인 일본팀 스킵 후지사와 사츠키는 힘이 좋고 상대 스톤을 쳐내는데 능합니다. 컬링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한국 여자 컬링팀. 사상 첫 결승 진출의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우리나라가 골든데이를 기대했던 쇼트트랙 마지막 날 경기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여자 1000m 결승과 남자 5000m 개주 결승에서는 이딴 실수로 메달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이재상 기자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황대영과 임효준이 남자 500m 결승전에 출전해 나란히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 노메달의 수름을 씻어내는 쾌거였습니다. 휴약 종목인 500m에서 남자 대표팀이 2개의 메달을 따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반부터 1위로 치고 나간 중국의 우다징 선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유력했던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과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선 불운이 이어졌습니다. 여자 1000m 결승에선 심석희와 최민정이 충돌하면서 메달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던 두 선수는 선두로 치고 올라가려는 과정에서 부딪히며 함께 넘어졌습니다. 결국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아 실격했고 최민정은 4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 레이스 도중 우리 선수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불운이 계속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경기 초중반 1, 2위로 레이스를 펼쳤지만 20여 바퀴를 남기고 임효준이 넘어지면서 4위로 밀려났습니다. 기대했던 쇼트트랙에서 메달 사냥에 실패하면서 금메달 8개로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둔다는 대표팀의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올림픽도 이제 이틀 뒤면 막을 내립니다. 성공적인 대회 이면에는 10,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주민들의 희생이 숨겨져 있습니다. 김장환 기자입니다. 강릉역을 나서면 빨간 점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관광객들의 끊이지 않는 질문에 미소를 잃지 않고 친절히 답해주는가 하면 정류장까지 직접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전직 영어 강사여서 영어를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창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은 매번 칼바람과 맞서야 합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날씨에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움츠러들지만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큰 추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상당히 뿌듯하고. 평창에 사는 한 주민은 월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무실을 무료 쉼터로 선뜻 내놨습니다. 추운 날씨와 또 화장실 같은 그런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림픽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방문객들에겐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이고 함께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오다가 계속 우리 평화 또는 평창 보고 왔잖아요. 진짜 평자가 이 안에서 느껴져요. 대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에는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의 노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강릉에서 OBS 뉴스 김정환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인 최다빈이 첫 올림픽에서 최고의 무대를 펼치며 당당히 7위에 올랐습니다. 최다빈은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31.49점을 받아 쇼트 프로그램 67.77점 점수와 합친 199.26점을 기록해 개인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최다빈은 피겨 여왕 김연아를 제외한 한국 선수의 올림픽 여자 싱글 최고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함께 출전한 김하늘도 자신 최고점인 121.38점을 받으며 합계 175.71점, 13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김영철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20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한나 브렌트가 언니인 박윤정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줬습니다.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서 활약한 박윤정은 자신의 SNS에 너의 금메달이 곧 나의 것이라면서 한나가 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생후 4개월 만에 미국에 입양된 박윤정은 동생 한나 브렌트와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하다 각각 한국 대표팀과 미국 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들, 이런 천안함과 같은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하는 가장 큰 보장 장치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걸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국적 위에서 국방부는 여러분들과 얘기를 같이 한다는 말을 했었어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분들 자체를 그냥 김영철의 천안 불길 같은 게 김영철이 오는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부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평창올림픽에서 샛별처럼 떠오른 여자 컬링팀이 일본을 상대로 지금 준결승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틀 남은 이번 대회를 멋지게 장식할 시원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창 소식이었습니다. 중요하다라는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장님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북한 대표단이 우회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CIP에서 통일대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되고 우회로가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종일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매우 나쁨 수준 보였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주말에 외출하신다면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말썽인 만큼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전국의 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내리면서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해제됐긴 했지만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다시 발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는 여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7도, 인천은 5도로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파주는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 일교차가 1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수원이 8도 등으로 온화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광주 13도, 부산 14도 등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나 조업한 선박은 유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고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3일 OBS 뉴스엠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월드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정에 돌입을 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영철 강남을 저지하겠다면서 통일대교에서 계속해서 정권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통일대교로 가보겠습니다. 박상률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이곳을 점거해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네, 통일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상황 지금 좀 어수선함을 넘어서 상당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김영철 전 부위원장이 9시 50분 넘어서 파주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10시 15분쯤 그러니까 45분 정도 전에 이곳에서 김영철 일행이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착을 하는 게 맞는데요. 아직까지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우리나라 방문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 방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오늘 방한해 3박 4일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갖고 남북 대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경기에서 김태윤이 깜짝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효자 종목의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남녀 합쳐 5번째 메달을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동원해 차명 재산을 숨기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차명 재산이 발각될 위기에 놓이자 이 전 청장을 통해 세무조사를 막고 국세청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활동했던 현직 신부가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여성 신자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년 만에 피해자가 털어놓은 내용 단독 보도합니다. 그런데 이곳 하행선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금요일 밤 KBS 뉴스란입니다. 모레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남쪽을 방문하는 데 대해 정치권이 하루 종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폭침 주범의 남쪽 방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통상 덕담이 오가는 여야 대표 상견례 자리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우리나라 방문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철은 다른 사람으로 해달라고 북쪽에다도 이야기를 한 것이 진정한 남북 간의 대화를 하기 위해 남남 갈등을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은 우리가 서로 삼가해야 될 때가 아닌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군사회담에 참여했던 김영철과 지금 김영철이 무슨 차이가 있냐며 자유한국당도 겨냥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천안함 폭침 주범의 방문 결정을 즉각 초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사법정에 세워야 할 김영철을 그래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신다면 친북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낼
만들어낸 것이라고. 충돌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어져 운영위와 법사위 등이 줄줄이 파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김상균 2차장은 천안함 폭침을 명확하게 김영철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강석호 정보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 방문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강행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내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철 방문 철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미국은 일단 김영철의 방문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조만간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내놓고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김영철의 한국 방문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어터 국무부 대변인은 즉답은 피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김영철 문제를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고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worked with the United Nations to have various sanctions waived to have certain individuals be able to visit their country during the Olympics. Our role in this is, working as a close partner and ally and ensuring a safe and good and positive Olympics. 미국이 김영철의 방문을 수용할 것이란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무부는 김영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First, we would hope that he would take the opportunity to go to that memorial. To go to the memorial and see what he is believed to have been responsible for. 미국이 평창 올림픽에 대한 협조와는 별개로 대북 강경 기조는 고수할 것이란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때마침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곧 초강력 대북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펜스 김여정 간 대화 시도에서 보여지듯 미국이 탐색적 대화는 모색하되 평창 이후 대북 압박 강도는 한층 높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김영철의 방문에 맞춰 미국 쪽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오늘 오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왔다고는 했지만 3박 4일 체류 기간 그녀의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규화 기자입니다. 민항기를 타고 입국한 이방카 트럼프 미 백악관 보좌관이 환한 표정으로 도착 인사를 전합니다. We are very, very excited to attend the 2018 Winter Olympic Games, to cheer for Team USA, and to reaffirm our strong and enduring commitment wit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과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등이 함께 입국했고 외교부 의전장이 미 대표단을 영접했습니다.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 미국 대표단장 자격으로 방한한 이방카 보좌관은 3박 4일 동안 한국에 머뭅니다. 첫 일정으로 청와대 상춘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했고 평창으로 이동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평창에서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 미국 선수단을 격려한 후 폐막식에 참석합니다. 이방카 보좌관 방한 기간 최근 남북 대화 움직임과 북미 대화, 한미 간 통상 문제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될지가 관심사입니다. 북측 대표단과 접촉 여부도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지난 2014년 북한 김영철과 협상 경험이 있는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관이 미국 대표단에 포함된 점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방카 보좌관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만찬에 앞서 있었던 35분간의 비공개 접견에서 북미 관계 등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하영 기자입니다. 거기에 단합력을 가진 그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이 청와대 녹지원을 함께 걸으며 상춘제로 향합니다.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미국의 관심과 협력이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인자를 와가지고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카 보좌관은 오늘 회동이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전략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자리라며 공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 목표는 이제 산업 분단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정말 힘을 합해도 지금 부족할 상황인데. 만찬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방카 보좌관과 청와대 본관에서 35분간 비공개 접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방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에 미국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 부분도 우리 차도현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제 한편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미국에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지형이 지금 굉장히 분열되어 있잖아요. 북한에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에선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방문하면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불발됐던 북미 간의 만남이 이번엔 성사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철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천안함 폭침 배후 인물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특히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김영철을 내려보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원인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3차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보입니다. 일단 25일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담긴 하나의 특사 역할을 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김영철은 정찰 총국장 지휘로서 2010년에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남측을 방문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김영철에 대한 거부감을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도약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역시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이방카 고문이 이제 방한을 했죠. 그거에 맞춰서 북한도 역점을 두는 인물을 보냄으로써 북미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북한 대표단 방한을 앞두고 저희가 주목할 만한 사람이 이제 서훈 국정원장 좀 행본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을 방문해서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문을 좀 조율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뭐 국정원에서는 일단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사실로 인정한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북한 입장에서 우리 국정원을 통해서 미국과 어떤 올림픽 기간 동안에 협상을 할 의사를 보임에 따라서 이 메시지를 서훈 원장이 들고 워싱턴에 가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통전부 또 우리의 국정원, 미국의 CIA의 삼각 트라이앵글 외교가 물밑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카 보좌관의 방안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메시지 갖고 왔다고 보세요? 한미 양국의 올림픽 선수들을 격려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단 대북 메시지의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표단에 포함된 인물 중에 하나가 앨리슨 후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2014년에 제임스 클램퍼 미 정보국장이 케네스 베라는 한국의 미국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영철을 만났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앨리슨 후커의 어떤 행적이 이번 이방카의 방한 기간 동안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미국이 대북 메시지를 갖고 왔다면 북한 쪽을 만나서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는 이 가능성은 일단 잘라 말해서 미국 측에서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이방카 고문의 방한 기간 동안에 이 접촉은 아마 물밑에서 이 앨리슨 후커가 김영철을 혹시 만난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에 관해서 현재는 반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 언론 쪽에서도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분위기더라고요. 계속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자, 만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걸로 보십니까? 일단 뭐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죠. 그것이 없다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비핵화가 북한 정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방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절묘한 게 말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 미국 쪽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또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이 시점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나온다면. 예, 일단 뭐 협상과 대화의 양 측면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즉 협상과 대화와 압박이죠. 압박이라는 것은 이제 초강력 제재가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지금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포괄적인 해상 봉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상 봉쇄라 하면 군사적인 행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이런 제재인데요. 그렇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 방문에 그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가혹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대화의 끈은 놓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또 압박도 계속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국민적으로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전직 국세청장까지 동원해 차명 재산을 숨기려 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막고 로비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좀 건설적인 경영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회사 이사 서모 씨가 숨지면서 불거진 보유재산 세금 문제 해결에 청계재단 관계자가 나선 겁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사무국장입니다. 이 국장이 즉시 도움을 청한 사람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서 이사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이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 청장을 통해 차명재산 존재가 드러날 수 있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현동 전 청장을 통해 국세청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때 초고속 승진으로 국세청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2010년 국정원이 주도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가담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과 이 사무국장을 상대로 또 다른 차명재산 은닉 여부와 국세청 로비 대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린 검찰은 이제 차명재산을 둘러싼 각종 범죄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계 두 거장 이윤택, 오태석 씨의 작품이 내년부터는 교과서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다만 고은 시인의 작품을 삭제할지 여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진 기자입니다. 사과를 하게 된다라면 무슨 얘기냐면은 원작을 새롭게 해석한 이윤택의 햄릿, 삶의 가치를 묻는 오태석의 태,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입니다.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집필진들은 두 사람의 작품을 모두 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술의 가치라는 것이 그 창작자의 가치관이나 인성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결국 아무리 그 유명한 작품이라도 그 명성이 유지될 수 없다. 배포가 끝난 올해는 수정 내용을 전달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빼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고은 시인의 작품도 교과서 10여 종에 실려 있습니다. 동아출판 측은 고은 작품을 대체할 참고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은 시인 작품을 대체하고 싶다면 대신 쓸 수 있는 작품, 대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예시해 주는 거죠. 하지만 작품성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생활과 작품은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알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 저는 빼는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고은 시인 같은 분들은 후진들에게 필요한 지적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교과서여야 좋다고. 대부분의 다른 출판사들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과거 성폭력 의혹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가운데 KBS 취재를 통해 종교계에서도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잘 알려진 천주교 신부가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이 신부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선교 활동 도중 함께 봉사에 나선 여신도를 수차례 추행한 것은 물론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유란 기자가 피해 여성을 만났습니다. 1월 1일 신여사의
시절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했죠. 2011년 4월 천주교 신자인 김민경 씨는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선교 봉사를 떠났습니다. 신부님이 3분 계셨고 저 말고 간호봉사자가 뒤에 한 명 더 와서 5명이 있는 공동체였는데요. 제일 나이가 많은 그 선배 사제에게서 성추행이 여러 번 있었고 트럭을 몰고 다니며 생필품을 나르고 학교와 병원을 짓는 고된 하루하루. 그러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아주 추적 관찰을 해서 그러고 나서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막고 이런 민감한 시점에 강간을 시도하셨죠. 질문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언제까지 거기에 잡혀 계셨던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도 다음 날 새벽 5시에 논란이 될 겁니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또 온몸이 너무 욱신거려서 다음 날까지도 몸이 아팠어요. 남북 관계가 아주 이렇게 당시 그녀가 쓴 일기에도 그날 밤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난 힘으로 그분을 당할 수가 없다. 눈과 손목에 멍이 들었다. 주님, 저를 구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오지인 그곳에서 민경 씨는 숨을 데도 없었습니다. 뭔가 교류 협력이 발생하면 굉장히 또 아마도 우리 국민들에게 클립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걸로 한참을 문을 흔들고 결국에 문을 따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달라. 이처럼 해외 선교지에서 신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사제는 수원교구 소속 한모 신부입니다. 결국 민경 씨는 계획했던 1년 봉사를 마치지 못하고 11개월 만에 귀국했습니다. 반면 한 신부는 2008년부터 4년간의 선교 기간을 마치고 귀국해 미사를 직전하는 주임 신부가 됐습니다. 한 신부는 고 이태석 신부와 함께 유명 다큐멘터리에도 소개될 정도로 지금까지 존경받는 사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KBS 뉴스 유란입니다. 피해자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한모 신부의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지 7년이 지난 후였는데요. 이제까지 말할 수 없었던 이유, 김채린 기자가 전합니다. 사건 이후 김 씨를 엄습한 건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되게 말하기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다리가 너무 후들거렸고 혹시라도 제가 비난받을까 봐 무섭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 신앙은 소중한 가치였고 사제는 그림자도 밟을 수 없다는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부가 성폭력 가해자로 돌변한 순간에도 피해 사실을 쉽사리 털어놓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자들의 기도와 돈과 희생과 정말 다른 사제들, 봉사자들의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나는 입 다물면 평화로운데 나 때문에 되게 힘든 것 같은 취하고 있는 제재 조치가 7년 동안 자기 안의 컴컴한 방 속에 홀로 갇혀 있었다는 김민경 씨. 나도 당했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미투 운동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무덤까지 갔을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모두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아마 앞으로 평생 얘기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가족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어렵사리 용기를 낸 이유도 역시 사랑하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이 나중에 커서 이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당한다면 저처럼 바보같이 침묵하지 말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한모 신부가 속한 천주교 수원교구는 한 신부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고 모든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사제직 박탈 여부는 일정 기간 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윤보미 기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겠죠. 지난 14일 김민경 씨로부터 한모 신부에 대한 처벌 요구를 받은 천주교 수원교구. 진상조사 결과 피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자 한 신부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교는 직접 만났어요. 조사를 했어요. 이제 저희는 그 사실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들었고 네, 오늘 다 사실로 인정한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한 신부는 오늘부터 담당 성당의 주임 신부직을 잃게 되고 미사 직전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수년 동안 천주교에서 정한 장소에서 회개의 시간을 가진 뒤 사제직 박탈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 신부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도 스스로 탈퇴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사제다운 회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했고 아울러 저희 사제단 운영위원회 직무도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김민경 씨는 교군의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와 사제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요구했지만 수원교구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 종교를 사랑해요. 이걸 계기로 교회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네, 다음은 좀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죠. 이 가히 돌풍을 몰고 온 여자 컬링 대표팀이 방금 전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일본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예선에서 유일하게 졌던 팀이어서 이번 승리가 더욱 통쾌했는데요. 박주미 기자, 우리 여자 컬링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우리 여자 대표팀이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무려 3시간이 넘도록 물러설 수 없는 한일전을 펼쳤는데요. 연장 접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방금 막 경기가 끝났는데 우리가 8대7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키빈 주장 김은정은 오늘도 국민 이름으로 떠오른 영미를 외치면서 작전 지시와 리드를 했습니다. 예선 4위 일본이 성공하고 1위인 우리나라가 유리한 후공으로 2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